안녕하세요. 네, 스텝 1 끝나고 일주 딱 건너뛰었죠. 일주 건너뛰었는데 생각보다 긴 방학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연휴 보내면 알지만 보내고 나면 금방이죠, 너무. 예, 금방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이 하필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예, 반갑고 선생님들하고 1단계 하고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1단계에서 논술을 계속 써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글은 무엇인가, 논술은 어떻게 써야지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 채점하는 사람들이 읽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일반인이 읽는 글이 아니라, 그럼 채점하는 사람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답안을 작성한 사람이 제대로 썼다 안 썼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쓸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근거,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도 그 논증과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먼저 해야 할 게, 사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아침에 나오시면서 엄마한테 뭐 꽃이라도 달아 드리셨나요? 아니면 응? 전화 드렸어요? 네, 잘하셨네요. 저녁 때 만나실 거죠? 선물 준비 다 하셨죠? 예. 예전에 어머니들의 모습, 아버지들의 모습은 다들 고생 하시면서 자식들 키우신 그런 세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연세 많지는 않으시죠? 그죠? 예. 너무 젊나요? 예. 근데 하여튼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도 어머님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결혼하시면 어머니가 되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사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교사가 더 온전한 교사가 되려면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또 달라요. 저도 우리가 이제 저번에 교사 성장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가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를 보다 보면 기술적으로 능숙해가지고 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서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유아교육 담당하는 교사로서 또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고, 훨씬 더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또 부모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부모님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맞아요. 내년 어버이날은 꼭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월급 잘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꼭 두둑하게 챙겨드리세요. 아셨죠? 효도가 별겁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천국을 이 세상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모든 사람에게 신이 다 가기 힘들어서 대신 신이 보내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사실 가족의 힘이 굉장히 크죠. 힘들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축하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사실 가족입니다. 물론 친구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친구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친구도 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은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한번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 중등 교사 선발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건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출산율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도 줄어들 뿐더러 교육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유치원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냥 뭐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에서 이제는 공립 유치원을 훨씬 더 많이 확장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유치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진 유치원들이. 그거는 일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요즘은 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홈스쿨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만 계속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의 전문가로서 내가 유아 교사로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도 물론이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당장의 투입과 당장의 산출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사람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특히 유아교육은 계속해서 공교육화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분간은 이 교사 수급에 있어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 기업들에서는 수익이 나면 그 뭐랄까요?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만 그러지 못한 지금같이 이렇게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방만하게만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사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를 고민해 본다면 교사는 또 함부로 줄일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줄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안정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물론 적게 뽑는다고 해서 계속 완전히 안 뽑을 수는 없어요. 교육이야말로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을 잘 적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거는 아이들하고의 관계에도 문제도 있지만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그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작년에 보니까 6월 달쯤에 아마 그 올해 채용 공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후면 아마 인원하고 시험 보는 시간, 뭐 날짜 이런 것들이 아마 공표가 될 텐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항상 공고문이 뜨면 공고문을 세밀하게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간혹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쭉 가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를 정확히 잘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온데 그냥 바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맞는 거 골라가지고 답 틀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공고문 속에 올해 유아 임용과 관련된 모든 것들 정보를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발표된 공고문 그다음에 교육부나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수급 계획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신 학급수를 줄이지는 않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수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학급수에다가 곱해서 뭐 1.9 정도를 곱해서 인원을 책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급수가 줄어드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해서 학급수를 줄이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급은 그대로 두고 학급당 유아의 수, 학급당 학생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가 OECD 평균을 훨씬 더 밑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15명이 한 교실에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천국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하면 제가 처음 맡았던 담임 아이들이 60명이었어요. 한 교실에. 근데 그 몇 해 전에 선생님들은 70명이 훌쩍 넘어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실에 70명이 들어있던 교실에 제가 갔을 때 60명대에 있고 그 다음에 급 50명대로 줄어들더니 45명이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45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20명 정도가 싹 줄어든 거예요. 그럼 교실이 널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금세 3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요. 20명대가 기본이에요. 네. 몇몇 시골에서는 훨씬 더 적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10명, 10명대의 수준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비하면 약 한 4분의 1? 네.
뭐 4분의 1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한 3분의 1 정도 선생님들이 교육받았던 시절에 비하면. 그렇다면 학생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으면 교사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고민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들은 주로 선생님들은 좀 편하고 방학도 있고 뭐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업무 강도, 자기들의 근무하는 환경 이런 것에 비하면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유아교사의 그런 어떤 그 직업적 특성이나 아니면 업무의 어떤 그런 강도를 초등이나 중등교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중등교사들처럼 자기 과목만 하고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공강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초등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거든요. 임금의 수준도 좀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것도 또 좀 불합리한 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교직 사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선생님들의 일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사가 그럼 해야 할 일 훨씬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개별 유아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 그전에는 그냥 잘 가르치고 놀이 활동을 하거나 환경 구성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개별 유아에게 교사가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중에는 의사소통 능력도 있을 거고 전공 지식도 있을 거고 그 놀이와 관련된 또 5가지 영역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면 새로운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하는 방법들 또는 학부모나 유아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빨리 적용을 하셔야 되죠. 컴퓨터가 일반화되기 전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쓰거나 그려서 일단 수업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컴퓨터로 정보를 만들고 가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아들까지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그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가 유효하고 필요한 정보냐.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유아에게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좀 가끔 걱정되지만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럼 유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 자료를 내 마음대로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그 스텝 2는 성큼성큼 다가가는 걸로 제목을 줘봤어요.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뛰지는 않더라도 큰 발자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논술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역사적인 장면을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 사람들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혹시 김정은이 매력적인 그 코드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신 분도 있었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저거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넘어갔다 왔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중간에 개입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뜻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가서 혹시 유치원 선생님한테 북한에도 유아교육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북한에서 선전하는 창광 유치원 무슨 경성 유치원 이런 데인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설 유치원 이만한 크기가 있을까요? 없겠죠. 운동장 트랙도 그렇고 애들 옷도 잘 입었어요. 놀이시설도 그렇고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체제 선전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놀이터 북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뭐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놀이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니에요. 북한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대외적인 어떤 홍보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특권 계층들만 누리는 유치원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 유치원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뭐 이렇게 뭐 환경의 구성이나 저렇게 수업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릿수로 한번 세보세요. 좀 많은 편인 것 같기도 하죠. 봉고차로 등하교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만 있을 것 같을까요? 애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밝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그 유치원의 하루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랑 비슷해요?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고생하셨겠네. 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이불 천 우리나라 언제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은 잘 경험 못 하셨겠죠. 그죠? 저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들 모습을 보면 새근새근 잘 자고는 있지만 뭔가 환경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이렇게 급식하는 모습들을 보면. 애들 눈빛을 보면 다 그런데, 그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다 와서 난리를 치겠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뭐 어쨌든 이런 체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참 저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야 될 아이들이 저렇게 근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유아 교육이 어떤 사회의 체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다 보면 통일 교육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저런 사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유아들의 신체적인 이런 발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아 전문 교사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늘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로 이제 면접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얘기한 건데 평소에 내 생각들을 많이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물음표였던 것들. 그리고 자꾸만 물음표를 던져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던진 물음표에 답을 하게 돼요. 자꾸만 내가 혼자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면접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 방향들이 설정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서 2차 시험을 볼 때 뭐 수업 실현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북한의 음식, 북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이런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면접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탈북한 그 가정의 유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문제 출제해보기 과제 중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내신 선생님들도 있으셨고요. 아무튼 북한에도 유치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월급이 1,200원이나 1,500원쯤 된대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으로 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 돈 차이가 있어서 한 10배 정도? 그런데 10배 정도라 해도 한 2만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쌀을 1kg를 사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라고 고민들 하죠. 그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촌지? 아니면 투잡? 이제 체제의 문제인 거죠. 저기는 다 배급을 해주니까 내가 직접 뭘 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용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달리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80달러 정도 받는데요. 월급이 80불 정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떼가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선교 활동으로 개성공단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선교는 불법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초코파이 선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초코파이 개가 있대요. 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걸 타가지고 가면 그냥 거의 말하자면 진짜 무슨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치원 선생님들의 월급이 일반 노동자들 월급보다는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나라에서 유아 시기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 그거는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그쪽에서도 알고 있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고 해가지고 서양 문물이 더 먼저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유치원 교육이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체제도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일찍부터 저런 사상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저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도구로서 교육을 활용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우리 교육과 북한 교육의 이런 고민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걸 선생님들한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거나 통일교육과 또는 탈북한 학생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그 교사로서의 어떤 뭐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은 말을 쓰다 보니까 그 힘이, 그런 의미가 효용성이 대단히 높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사들은 말을 의사소통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고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교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겠죠. 선생님들 그런 실험들 많이 보셨죠? 좋은 말 했던 식물과 나쁜 말 해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예. 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어떤 효과들이 또 다르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따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말이나 우리가 유아들에게 함부로 내뱉는 또는 표현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죠? 예, 언어적인 학대, 언어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교사들의 언어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많이 유아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경어를 쓰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만 과거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이렇게 인식됐단 말이죠. 교사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유아는 또는 학생은 따라가는 미숙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명령하듯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듯이. 그러니까 수업도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말만 무조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달식 또는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거는 어떤 관계성에서도 문제예요. 교사의 지위가 높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투영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겠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유아들의 창의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현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그 아이들의 어떤 교사의 태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억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언어나 말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 주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었는데요. 4월 달까지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고민 안 했는데 이번 강의부터는 이렇게 사람을 한 명씩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을 만나보시죠. 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유아교육의 아버지 찾아보겠습니다. 프레벨. 뭐 그 당시 초상화를 그렸으면 뭐 잘 그렸겠죠. 그 그림에 있는 대로죠, 그죠? 자, 쭉 보시면 선생님들이 그 프레벨이 어떤 유아교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인가, 그런 것들, 또 그의 사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논술 강의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강조한 것, 이 사람이 유아를 보는 관점, 이 사람이 유아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논술의 서론이나 결론에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유치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교사를 정원사에 비유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해서 우리가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 유아 교육에 있어서 놀이를 인식하게 해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선생님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잘하고 한 것들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교육에 미친 영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뭐 놀이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구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뭐 음물이라고도 하고 가베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유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이거 샀을 때 되게 비싸게 주고 샀다는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이제 물려받기를 해가지고 아이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이런 유아 교구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진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수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공간 지각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자기 표현에 도움이 되는지, 아이들의 어떤 인지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죠. 실제로 유아 교구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CEO 중에 유아 교사, 그러니까 유아 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께 또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는 벤처나 창업하고 관련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직이라는 안정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시급한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말고 주변에 연세가 드셔서 치매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몰랐는데 그런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나 제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실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간다면 망하지 않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자녀들을 상대로 한 일들도 사실은 되게 전망이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요.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유아 교사가 돼서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오거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의 교사들 중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현장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사 교육을 하는 그 역할을 해요. 현장 교사가 강의하러 다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책을 쓰세요. 책을 많이 쓰세요. 이게 뭐냐면 현장의 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은 되게 똑똑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걸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꼭 그런 면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이들 색칠하는 그 놀이기구들 많죠. 놀이기구라네 뭐라 색칠하는 교구제들 많죠. 어른들도 왜 힐링하려고 막 색칠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남학생들도 많이 해요. 학교 폭력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애들 있잖아요. 갖다 주면 처음에는 막 돌아버려요, 애들이. 선생님 이거 말고 차라리 뭐 일을 시키세요, 막 이래요. 봉사활동 시켜. 그런데 그걸 해보면 아이들이 10분, 15분, 30분, 1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유아교사로서 유아교육만 전공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더 경험이 쌓이시면 더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자, 3페이지 맨 아래 한번 볼까요? 프레벨이 어떤 우리 그 유아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했을 때 유아는 창조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창소 활동, 표현 활동 이런 충분히 스스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주는 것들 아까 말하는 우리가 정원사의 역할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은 유아의 흥미에서 출발하며 유아가 즐기면서 생생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도록 한다.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교사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방정환 같이 어린이를 유아를 생각을 가진 자발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정해줬다는 것들. 그래서 유아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들.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이 프레벨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 답을 쓰실 때 논술 답을 쓰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에 있는 질문은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상, 뭐 역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유아 교육의 어떤 흐름들을 공부하시면서 나하고 지금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옛날 거니까 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시대의 유아 교육 환경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그냥 지식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활자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우는 것에 초점을 둬서 2번, 3번 반복해서 외우시는데 그 외우는 방법도 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잠깐 검색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접촉을 자주 해야 돼요. 접촉을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봤을 때 기억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 2번, 3번 봤을 때의 정보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을 가르쳐 보거나 내가 전달해 보면 그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우리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 각자 학자들을 하나씩 맡아서 준비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 과정에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그 학자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누구 하면 무슨 뭐 경험주의, 누구 하면 무슨 주의, 계속 이런 식으로만 외우다 보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금방 까먹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도 하고 막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쓰시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내가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논술에서는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어내는 과정들은 자꾸만 말하거나 써보거나 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첫 주에는 유아교육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찾으셨으니까 아버지랑 헤어지지 마십시오. 4월 달부터 꽃 얘기를 했죠. 5월 달에 첫 소개할 꽃은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장미꽃입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 그렇죠? 꽃은 장미는 꽃의 여왕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열렬한 사랑. 하여튼 장미만한 꽃이 없는가 봐요. 영국 황실의 상징도 장미래요. 근데 제가 왜 꽃 얘기를 하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만들었어요. 장미꽃을. 근데 자기가 그 가시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미꽃이 빨개졌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이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서로 이렇게 비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랑 연관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피그말리온에게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생명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아프로디테예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미꽃을 보시면 그냥 꽃이 이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피그말리온 효과랑 연관이 있는 그런 꽃이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장미꽃을 좋아하시나요? 남자가 더 좋아할까요? 여자가 더 좋아할까요? 꽃. 아무튼 근데 장미꽃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몰랐는데 의미는 다 다르지만 뭐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외울 게 많죠. 하여튼 꽃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꽃 하나를 봐도 꽃에 얽힌 뭐 이런 그냥 이야기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해하거나 접근시킬 수 있으면 나중에 피그말리온 효과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얘기거리가 되고 외우기도 더 쉬울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먼저 번에 과제 냈던 거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과제를 쭉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제출한 과제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엮어냈는지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원래 사실은 이번 주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 선택한 게 선생님들 중에서 내신 한 분이 안전과 관련된 걸 냈는데 그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분석해보고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기출 차례입니다. 쭉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2단계가 갔으니까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는 선생님들이 뭐 다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신념, 바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셀프 풀필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어떤 예언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 사실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죠.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돼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보통 뭐 로젠탈 효과 이런 얘기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사에게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반되게 피그말리온 효과 말고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교사들이 흔히들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이제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4페이지에 그 중간에 네모 박스 안에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인 로젠탈 교수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장인 제이콥슨이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Q&A 중에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사의 언어나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유아 시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는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준비,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나중에 오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그마 효과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죠. 그것도 아시고 아까 우리가 이런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들 중국 영화 하면 어떤 무술이 막 떠오르나요? 쿵후, 그죠? 쿵푸 팬더만 떠오르나요? 쿵후가 한자로 쓰면 공부래요.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그걸 얼마 전에 알아서 강의 때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부, 학습, 이제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 어디 있습니까? 5페이지에 있죠. 5페이지. 근데 사실은 이 쿵후의 이 공자는 이런 공자는 아니에요. 여기 앞에 이렇게 힘력이 들어있는 그런 공자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늘 하는 걸 공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공부라는 것이 과연 이 학습과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사실 학습인 거죠. 그 학습이 너무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활자로 또는 뭐 지식으로만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한데 그런 고민들을 좀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책이 있어서 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쭉 요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원칙이 있답니다. 공부에는 우연은 없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냥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나이라고 늦은 것도 아니고 또 어린 나이라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고 필요한 공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비밀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 했을 겁니다. 공부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머리로 하지 말고 그죠?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원칙들이 쭉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을 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인간, 호모 쿵푸스라고도 한다고 해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공부한다는 의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자 보시면 여기 앞에 공자가 우리 아까 말했던 공부의 공자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저절로 되는 거. 선생님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름대로 방식들이 있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 10시, 11시, 12시쯤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2시, 3시 되면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졸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선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앉아서 그만둘 때까지 물 대접을 이렇게 탁 손에 들고 있는 듯한 이 자세를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대요. 공부할 때. 그게 이제 거기 6페이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는 더 했어요. 여기 앞에다 칼날을 세워놓고 졸면 이렇게 되게.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샤프 이렇게 세워놓고 가끔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나? 그 정도로 독하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때 집중하고 몰두했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막 정말 이렇게 옆에서 하니까 어떨 때는 나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짜 공부는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진짜 공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임용 준비하시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든요. 유아교사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 입장 같은 것들, 교육관 또는 교직관 이런 것들을 또 형성해가는 관계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과거에 내가 했던 거 아니면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논술하면서 계속 반성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자기 반성적인 뭐 성찰, 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나를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느 단계, 전문가로서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유아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는 않죠. 예. 그 순간 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아교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대학 때 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왜 안 배웠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 대학 때 글쓰기 잘 안 배우죠.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대학 국어가 필수였어요. 대학 국어. 뭐 교양 체육 이런 것처럼 필수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지금 잘 안 배워요.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이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조정하거나 이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하겠죠. 경력교사하고 신규교사들의 어떤 갈등들. 또 제일 많이 벌어지는 갈등이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의 일들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내 혼자 생각만 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현장에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관리자들은 김 선생님이 이것 좀 해결하세요. 김 선생님이 이 문제 좀. 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해봐. 김 선생님이 계획하고 김 선생님이 실행하고 뭐 거의 김 선생님 서류 만들어서 기획안 올려?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진짜 이런 역량이 진짜 공부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의사소통과 관련돼서는 논술에서도 다룰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 다룰 거고 어떤 선생님은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상담 관련돼서도 많이 하시지만 나 전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내가 하나를 가지려면 상대도 하나를 가져야지 서로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서로 승패가 나눠지지 않는 무승부법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윈윈 하는 거겠죠. 예, 그러려면 그런 협력이 중요하죠. 예. 그 심리학에서 보면 줄다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당기는 힘이 10이라면 10사람이 당기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적으로 하면 100이 나와야 되죠. 근데 실제로 10사람이 10의 힘을 다 발휘하면 100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와요. 근데 막상 줄다리기 시키면 70, 60밖에 안 나와요. 왜요? 무임승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당기는 척만 하는 사람.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조직의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 똑똑한 역량을 가진 이 어려운 임용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 유치원이
정말 멋진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아마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만다라트 기법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야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임 선생님도 야구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인데, LA 에인절스라는 팀에 스카웃이 간 선수인데 굉장히 젊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기법을 써가지고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가운데 나는 일본에 있는 구단으로부터 무조건 1순위로 내가 지명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우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서 성공.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투수니까 공도 빨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를 잘 던져야 되겠고, 몸도 튼튼해야 되겠고, 내 정신도 멘탈도 좋아야 되겠고, 뭐 이런 변화구, 직구 아니라 변화구도 잘 던져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러면 각 요소마다 이걸 어떻게 할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당시 학생이죠. 대단했던 건 뭐냐면 이런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여기 몇 개예요, 이게? 8개죠. 8개가 또 일로 나눠지면 8개에 또 8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많은 일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거의 다 실천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성, 운,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인성교육이 다룰 필요 없어요. 그 운 보자요. 운. 어떻게 하면 내가 운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운. 쓰레기 줍기. 착한 일 하자는 거예요. 책 읽기. 긍정적인 사고. 물건을 소중히 아껴 쓰는. 저런 것들이 나에게 운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임용 합격을 위해서 이런 계획표를 짠다고 한다면 그 임용 합격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만 접근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만 접근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이 협력을 정말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임용처럼 어떻게 보면 급박하게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협력보다는 혼자서 뭔가 좋은 정보를 가지거나 독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만 하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거나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협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경기도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집단 토의할 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내 얘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점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 상황에서는 말도 많이 하고 잘했으니까 잘했을 것 같죠. 실제로 점수 나오는 거 보면 별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 조의 그 모둠의 영향, 그 모임의 그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듣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인정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끌어내주거나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저런 부분들을 한번 골고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인가요? 페이지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서 저도 여기 정 가운데 목표가 생겼어요. 이렇게 무시 안 당하는 강사가 돼야지. 강의실이 여기로 바뀌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복수하고 말겠어. 농담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인생이 어떤 건지 선생님들의 어떤 지금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또 긴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게요. 요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1단계를 쭉 하면서 논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논리적인 글쓰기가 중요하다. 논술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쓰기를 선생님들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읽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점수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논리적인 글쓰기는 어떤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판단이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잘 하려면
대화나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확히 분석해내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해야 돼요. 예. 문제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교사의 행동의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답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주장도 틀려지겠죠. 그죠? 그럼 그것은 결국은 잘못된 논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 글쓰기의 시작이다 이거죠. 시작.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해오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들, 요소라는 것들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옳은 주장. 자, 제가 계속 첨삭에도 쓰지만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설명이나 이유를 잘 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내 주장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에 적합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교사가 해야 될 행동으로 올바른 것인데 뭐 화재가 났어. 그러면 교사는 유아를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시켜야 한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엘리베이터로 가면 화재에서는 금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일단 틀려버린 거겠죠. 그러면 그 뒤에 논리적인 뒷받침 뻔하겠죠. 뭐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신속하게 빨리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갇히게 되거나 전원이 끊겨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탈출도 못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건 역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주장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든 논리. 자, 거기 보시면 주어진 명제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올바르고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지. 이런 말 하죠.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거기 그 표현, 말이 씨가 먹혀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한다면 채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점수는 감점을 시키거나 채점을 안 하게 되겠죠. 점수를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장이 옳고 바르다는 그런 판단을 내가 해서 납득시키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결국 나의 판단에 의한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로 하여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글, 그런 것들을 논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논술문에서 4가지 시가 있는데요.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맥락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글이 어떤 상황 이런 거하고 맞아야 돼요. 아니 유아 교육은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양성도 인정하고 이런데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IT 정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인데 아날로그적인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전통과 관련된 주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교육의 방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외부적인 사회적인 경향이나 그런 특색에 대한 맥락을 외부 맥락이라고요. 내부적인 것들은 내가 쓴 문장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글 자체에서.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아는 이런 문제를 보인다고 내가 주장해 놓고 뒤에서는 그 유아가 그런 문제를 보이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아니라 그냥 교사의 또 다른 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의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선생님들 나중에 뭐 짜임새, 이임새도 얘기했지만 주어와 수어가 잘 호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일 흔하게 쓰는 말들 중에 우리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어제 뭐 놀이동산에 갈 것이다. 이렇게 쓰면 시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뭐 이와 같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는 이와 같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또 읽는 사람의 가독성에 문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맥락을 봤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짜임새가 있습니다. 글을 이루는 문단, 그다음에 단락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 3가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이제 논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면 뭐 김 교사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문제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논술문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김 교사의 문제점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 교사의 문제점을 한 다음에 김 교사의 해결 방안을 하다가 그러면 당연히 이 교사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박 교사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문장들이 잘 이어지지 않고 짜임새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논제에 대해서 채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가 그렇게 요구해요. 그 다음에 사례에 나타난 뭐 이런 것을 김 교사의 그 상황을 쓰시오,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건 뭐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죠? 네. 역할 갈등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례에서 보니까 최 교사는 이런 갈등이 있었고 박 교사는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써줘야지 문장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역할 갈등을 쓰다가 엉뚱한 문제를 또 갖다 쓰고 해결 방안을 쓰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나는 분명히 다 요소를 다 썼다고 하지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문단마다의 그 채점의 요소들이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음새라고 했습니다. 이음새. 예. 이음새 보면 단락 또는 문단을 이루는 문장들, 이 문장들 사이에서요. 문장들 사이에서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받는다. 앞에 어떤 문장을 쓰고 그러므로, 그러니, 그런데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경우, 그러나, 하지만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에 담긴 주장이나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경우. 예. 앞에 문장에 그런 사례를 입증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즉 이런 경우에는 동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는 집중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어야 돼요. 예. 논술이라는 게 그래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는 문제에는 분명히 하나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예. 안전교육이다.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흐르거든요. 안전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례 유치원의 교사는 안전교육에서 어떤 문제를 보이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안전교육을 잘하려면 교사는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흐름이 쭉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그 논술 문제 안에는 한 가지 주제가 쭉 흐르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영역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어떤 문제 행동과 관련된 건데 문제 행동을 주제로 쭉 삼아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해줘야 되니까 상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나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에 CCTV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제에 CCTV가 하나 정도, 2점, 3점 정도로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예. 자, 논리적 글쓰기를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한번 또 보시죠. 전체 글의 논리가 반듯해야 된다. 뭐 항상 말하지만 논리라는 게 뭘까? 주장과 판단의 근거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글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어야 된다. 이거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에서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비판적이라는 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잘 분석하려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처음으로 100분 토론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불편했던 게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파트 4에 가면 우리가 면접과 관련돼서 뭐 메라비언의 법칙을 좀 얘기할 텐데 우리가 강의에도 몇 번 얘기했죠. 유시민이라는 사람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에는 말은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별로 호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똑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사실은 인정받아야 돼요. 논술이나 이런 그런 토론이나 주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잘 해야 돼요.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제시문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 제시문에 나온 교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제시문 속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개념을 설명하라는 건데 제시문에 그래서 김 교사는 지금 이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나 주장이 또렷할 것. 그래서 보통 뭐뭐인 것 같다라고 쓰면 안 되죠.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긍정이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문제만 거론해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쓰라는 거고 결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게 중요하니까 교사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그런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들을 냈나 주제만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잠깐 쉬도록 할게요. 주제만 볼게요. 주제만. 어디 볼까요, 선생님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선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거론하신 게 뭐냐면 안전 관련돼서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요. 안전. 그러니까 그 안전 속에 CCTV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안전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다른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의외로 교직 윤리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현장에서 교사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면접에서 어떤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이 교직 윤리 논술 문제 선생님들이 출제한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딜레마 상황일 때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뭐야 되냐 이거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윤리 강령이 되지. 보통은 그게 교육적이냐, 윤리적이냐. 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요? 사회에서는 합법적이냐, 그 다음에 경제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 현장에서는 윤리적이냐, 그것이 교육적이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 중심이냐 이거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아나 학생을 위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았던 게 또 어떤 거냐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갈등, 소통의 문제들 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 교육의 어떤 공교육화에 대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기타 아동 인권, 아동 학대 이것도 많이 다뤄줬고요. 그 다음에 교사 발달하고 효능감은 우리가 먼저 4월 달에도 다뤘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식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돼서 유아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사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그 교수 방법과 관련돼서 창의성을 어떤 것들은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창의성보다는 교사의 그냥 일방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죠.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부분들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일교육 얘기 잠깐 했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을 활용해서 누리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전자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미디어라고 해야 될지 전자미디어라고 해야 될지 IT 기기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최근에 이 교구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전자기기들이 많아졌고 또 유아들이 활용하는 전자기기들도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아들이 과도한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중독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유아 중심이 아니라 교사 편의적인 어떤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강론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선생님들 유치원의 환경 구성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동선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어떤 교육 활동에 대한 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채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강론에서 환경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도 보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술로 전환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술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을 때 대부분 다 그 제시문 속에서 나와 있는 상황의 문제점, 교사의 문제점,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쓰라고 하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잘 내셨어요. 결국은 논술의 방향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시문만 분석해서 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적용하거나 현장의 실천적인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를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결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지. 그렇게 문제들을 내셨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예.